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엔 챕터 10 CBT 적중 모의고사 두 번째 모의고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기계의 회전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이유. 이거는 덮개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 부분과 신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 회전 부분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제품의 제작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보안상에 큰 문제가 있나 보죠. 네. 답은 1번. 자, 2번으로 갑니다. 차체의 드릴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드릴 작업은 구멍 뚫기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작업 시 내부에 파이프를 관통시킨다. 예, 파이프 관통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구멍을 내는 거지 전체를 다 구멍 내는 건 아니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게 답이 될 것 같고요. 작업 시 내부에 배선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에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작업 후에는 내부에서 드릴 날끝으로 인해 손상된 부품이 없는지 확인한다. 좋은 거죠. 작업 후에는 녹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릴 구멍에 페인트를 칠해둔다. 예, 이것도 아주 좋은 조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운반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통로에서 통과 우선순위로 옳은 것입니다. 작업장에서요. 작업장에서 도로상이 아니라 먼저 짐을 실은 차 좋죠. 그다음에 빈 차, 네, 그다음에 사람, 네, 요게 1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작업장에서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을 찾습니다. 그랬어요. 이 연소의 3요소는 일단 점화원이 있어야겠죠.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가 있어야겠죠. 예, 질소는 오히려 연소가 잘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예, 3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동력 전달 장치의 안전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 어떤 회전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동력 전달을 빨리 하기 위해 벨트를 회전하는 풀리에 걸어 작동시킨다. 회전하는 풀리에 벨트를 걸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어가 회전하고 있는 곳을 커버로 잘 덮어서 인체가 닿지 않게끔 하는 게 좋죠. 세 번째, 회전하고 있는 벨트나 기어에 불필요한 점검을 하지 않고,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하고 있는 벨트. 이런 거는 점검하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정지하고 하는 게 좋죠. 네 번째, 동력 압축기나 절단기를 운전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하고 합니다. 네, 다 좋은 얘기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요.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협동 작업을 할 때는 타인과의 균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좋은 얘기. 인력으로 어려울 때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놓을 때는 척추를 올리는 자세가 안전하다. 예, 척추를 세우면 오히려 힘쓰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지렛대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죠. 일곱 번째, 연삭기 받침대와 숫돌과의 틈새는 얼마가 적당한가? 여기서의 연삭기의 받침대와 숫돌의 틈새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삭기의 숫돌 부분은, 받침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삭기고 이게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대의 간극이 한 3mm로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숫돌은 이 측면을 사용하면 안 되고 정면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유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커버를 이용을 해서 비산물이 날아가지 않게끔 눈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덮개를 설치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보호 안경을 쓰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받침대와 숫돌의 틈새는 약 3mm가 좋다. 이렇게 답이 될 수 있고요.
여덟 번째, 아크 용접 작업의 안전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기 용접을 얘기하는 거고요. 차광 유리는 아크 전류의 크기에 적합한 번호를 선택을 한다. 예, 그렇죠. 이 차광의 이 광선에 의해서 눈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연 도금 강판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는 유해하지 않으므로 환기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문제들이죠. 이거는 뭐 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푸는 문제들이라서 여기선 답이 2번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타기 쉬운 물건인 기름이나 나무 조각, 뭐 도료, 헝겊 등은 작업장 주위에 놓지 않습니다. 예,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까. 네 번째, 용접기의 리드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은 반드시 절연체로 보호합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가겠습니다. 유압장치의 일일 점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게 아닌 거. 필터의 오염 여부 점검, 괜찮죠? 탱크의 오일량 점검, 호수의 손상 부분, 이음 부분의 누유 조금. 이 필터의 오염 점검은 뭐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염 주기가 좀 있어요. 오염은 약 500시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필터는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이라든지 호수의 손상이라든지 이음새의 누유 점검 등은 이거는 이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계 장치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꼭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일 점검 요소에 해당이 되겠죠. 열 번째 문제입니다. 통고무로 만든 타이어로 주로 전동지게차에 사용되며 포장이 잘 된 실내에서 사용하는 타이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했어요. 타이어가 없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어들을 우리가 이제 솔리드 타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리드, 딱딱하다. 솔리드가 딱딱하다는 개념이죠. 뭐 튜브리스 타이어는 그 레이디얼 타이어 같이 타이어가 없는 거, 튜브가 없는 거죠. 튜브가 없는 타이. 뭐 레이디얼 타이어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지게차 작업 장치에서 작업 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좌우 마스터 체인의 유격이 동일한지 여부. 그다음에 좌우 붐 인양 로프의 마모 점검. 그다음에 버킷 실린더의 오일 누유 점검. 예, 블레이드의 정상적인 좌우 이동의 여부 중에서 점검 사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마스터의 체인 유격이 동일한지, 한쪽이 너무 늘어지거나 그러면 이 포크가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업 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로프의 인양 로프의 마모나 이런 것들은 움직여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전 점검이 아니고, 버킷 실린더의 오일 노유 점검도 마찬가지로 이 버킷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게차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굴착기라고 하죠. 굴착기에 있는 거죠. 블레이드의 정상적인 작동 좌우의 여부. 이 블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흙을 밀고 가는 불도저 같은 데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개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게차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네. 자, 12번으로 갑니다. MF 배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maintenance free라고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 없는 이런 축전지를 우리가 MF 배터리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이다.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패스. 무보소용 배터리다. 예, 이건 말 자체가 무보소니까요. 밀봉, 촉매, 마개를 사용을 하고요. 중류수는 매 15일마다 보충합니다. 하는데 이 중류수를 보충하기가 싫어서 무보소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격자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이다. 이게 맞는가 봐요. 그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13번째, 지게차 허용 하중 이상 짐을 실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실은 거죠, 짐을. 조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뒷바퀴가 들릴 수도 있겠죠. 예. 지게차 부품 등이 손상될 수도 있고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네.
이거는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4 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14번째 지게차의 안전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옥내 주행 시 전조등을 켜고 작업합니다. 출입구와 통과 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얼굴을 지게차 밖으로 내밀고 통과한다. 네, 이거는 아니죠. 요거는 얼굴 내미는 작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수신호 또는 보조자의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정차 시 주차 브레이크는 고정해주고 부득이하게 포크를 올려서 출입하는 경우는 출입구 높이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15번째, 지게차 운전 중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 운전 중 제동이 안 걸린대요. 자, 그럼 운전 중이면 누가 있겠습니까? 운전자만 있겠죠, 운전자. 자,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 거리를 점검을 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지, 페달 거리가 너무 작으면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점검 한번 해보고 수리도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브레이크 휠 실린더 분해 점검인데 이거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사가 해야 되는 거죠. 기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세 번째, 브레이크 오일량 점검은 늘상 해야 되는 거고요. 브레이크 오일 누유 점검도 늘상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본다면 물론 제동이 안 되면 휠 실린더를 보내서 점검해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비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번에는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지게차 운전 중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될 때, 이 문제를 제가 더블로 해놨군요. 16번으로 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안전표지는 주의표시, 그 다음에 규제표시, 그 다음에 보조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시표시가 있죠. 지시표시. 예, 그래서 안심표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뭐 표지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였고 17번 또 긴급 자동차가 나왔네요. 자, 긴급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버스, 통학 전용버스 이거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요.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혈액 공급차, 국군 및 주한, 국제 연합군용의 긴급 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는 국군 및 주한 국제 연합군의 자동차 등 아유 말이 좀 어렵네요. 예, 여기에 보니까 긴급 자동차의 종류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어린이 통학 버스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18번 건설기계 운전자가 조종 중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면회 정지 처분을 했어요. 이 고의로 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중한 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예,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네, 19번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서행을 해야 할 장소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행할 장소를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도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그다음에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그다음에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번 안전지대 우측, 예, 요거는 서행할 장소가 아닌 곳으로 되어 있죠.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 교차로. 세 번째는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횡단보도. 네, 이런 것들도 서행 장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요것은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19번에는 4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20번 경찰청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된 곳 이외의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고 속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 이외의 고속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 쪽에는 90km/h고요. 만약에 그 위에는 이제 우리가 80km로 주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속도니까 메타퍼 아워로 좀 보여야겠네요. 네, 21번 문제. 건설기계 관리법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않는 것입니다. 등록 말소 우리 제1회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1번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됐으면은 그 사람은 뭐 사람 면허증만 취소하면 되는 거죠. 건설기계 차대 등록 시 차대와 다른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취소가 될 수가 있고 등록 취소예요.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됐고, 그다음에 연구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도 등록 말소가 될 수 있고, 폐기하는 경우, 도난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법규에 좀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 법규 얘기를 할 적에 항상 자주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거냐?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죠? 그다음에 어 며칠 이내에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주로 나오죠. 여기는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3번 소형 또는 대형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고, 이 구비 서류까지 어떻게 다 외우죠? 네. 아무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형 건설 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이건 좀 있어야겠다. 교육을 받은 사람만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기술 자격증 정보. 대형 면허의 경우에는요. 그죠? 네. 자격증을 따셔야 되니 여러분처럼 자격증을 따셔야만 대형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요 뭐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 거의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네요. 신체 검사서. 네,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 해당이 됐겠죠. 건설기계의 좌석 안전띠는 속도가 최소 몇 킬로미터 아워 이상일 때 설치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요거는 뭐 법규의 안전법규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규에는 약 30km/h 이상의 속도를 내는 자동차들은 반드시 안전띠, 그러니까 이제 안전벨트죠.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번 건설기계의 적재 중량을 측정할 때 측정 인원은 1인당 한 사람당 몇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는데 대부분 한 65kg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70kg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아서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65kg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6번 네, 라디에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라디에이터는 이렇게 냉각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도를 식혀주는 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방열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방열기. 영어로는 이제 라디에이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라디에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알루미늄 방열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이 흘러가는 요 공간, 요 통을 우리가 이제 코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막혀버리면 라디에이터의 방열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냉각수가 열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버히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을 또 하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방열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핀을 두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방열 핀이다, 라디에이터 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냉각 장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라디에이터를 보고 왔으니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에이터의 재료는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확금이 되어 있고요.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커야 한다. 예, 이게 좋죠. 근데 너무 방열량이 뭐 적절하게 커야지 너무 커 버리면 그것도 과냉에 엔진이 과냉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진의 그 열량에 맞춰서 우리 방열량을 정해줘야겠죠.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열 핀을 설치한다. 방열 핀이 어떤 것이 설명드렸고, 공기 흐름의 저항이 커야 냉각 효율이 높다. 아유, 이 공기 흐름은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지나가서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막혀버리면 방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을에 그죠? 가을에 이 냉각 라디에이터에 이 나가는 구멍에 낙엽이 이렇게 떡하니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낙엽이. 예, 낙엽이 여기도 붙어 있고 그죠? 그러면 바람이 안 지나가니까 냉각 효과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 흐름이 커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항이 커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음. 네, 27번 문제. 부동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그랬어요. 에틸렌 그리콜과 글리세린은 단맛이 있다. 예, 약간의 단맛은 있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입에다가 한번 넣어봤는데 혀에다가 묻혀봤는데 단맛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결코 좋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단맛이 있다 없다를 뭐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 이 문제가 아무튼 이것도 뭐 옳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동액은 계절에 따라 냉각수와 혼합 비율을 다르게 한다. 네, 사계절용이 아닌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이렇게 부동액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를 여름에는 뭐 이렇게 한 7대 3, 겨울에는 뭐 5대 5 이 정도로 보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5대 5로 넣어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 다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건 아니고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것도. 네. 자, 세 번째, 온도가 낮아지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건 아닐 것 같고, 부동액은 냉각 계통의 부식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많이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예요. 두 개. 네, 여기서는 이제 소개는 2번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요 친구들의 그 원론적인 문제들은 뭐 부동액은 100% 원액만 사용한다. 냉각 원액만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틀린 것으로 보고 답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드린 문제에서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네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수정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두 개 다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28번. 디젤 기관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디젤 기관의 시동이 꺼지는 거는 거의 다 연료적인 문제죠. 네, 연료가 안 올라왔을 때 꺼지는 거니까. 예, 점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뭐 스파크 플러그나 점화 코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1번 연료 여과기가 막혔다. 예, 좋은 얘기죠. 플라잉 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 플라이밍 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 펌프를 좀 얘기하는데요. 예, 일단 다 읽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손으로 움직이는 펌프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 연료 파이프에 누설이 있다. 네, 연료 파이프에 압력이 빠지면 연료가 분사되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연료 파이프 내 기포가 많다. 예, 그래서 디젤 기관들은 항상 공기 빼기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만 이게 시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은 2번인데요. 플라이밍 펌프가 어떤 펌프인지 잠깐 소개하고 오겠습니다. 네, 플라잉 펌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탱크에 있는 오일을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필터를 통해 가지고 연료를 이제 넣을 때 요 안에 공기가 찬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러면 요 친구를 펌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빼기 나사가 있어요. 공기빼기 나사가 펌핑을 해서 압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쭉 뺍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공기가 쭉 나가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플라잉 펌프다 이래서. 이제 이 플라잉 펌프는 그냥 처음에 공기가 차 있을 때를 그러니까
연료 탱크의 연료를 분사 펌프까지 공급하는 펌프예요. 플라잉 펌프가. 그 공급하는 펌프가 연료 공급 펌프인데 수동으로 그죠?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 연료를 공급할 때 공기배기를 할 때 이 플라잉 펌프를 작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죠? 플라잉 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여기는 굳이 시동이 꺼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0번입니다. 자, 엔진 오일의 교환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레벨 게이지의 F 풀에 가깝게 오일을 주입하고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엔진 오일은 순정품으로 교환하는 게 가장 좋고 가혹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운전했을 경우 교환 주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겠죠. 뭐 택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오일의 교환 조건을 빨리 할 수가 있겠죠. 3,000km 정도에서. 네 번째, 규정된 엔진 오일보다는 플러싱 오일을 오일로 교체 사용한다. 이 플러싱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척 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일 잔유 제거이니까 플러싱 오일은 오일을 잔유 제거용 오일이니까 잔유 제거 과정에서 플러싱 오일을 배출한 뒤 규정된 오일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냉각 장치의 라디에이터 압력 캡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 그랬어요. 이 밸브 캡에는 두 가지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의 작동 여부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라디에이터 캡에 있는 밸브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압력이 오일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압력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밸브가 열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밸브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여기 있는 요 지금 열리는 밸브 있죠. 이거를 압력 밸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진의 냉각수가 뜨거워져서 팽창을 하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밀고 여분의 오일을 바깥으로 빼내는 보조 탱크로 빼내는 이런 거를 이제 이 플로 파이프 오버플로 파이프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열리는 밸브를 압력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쪽은 이제 또 진공이 생기겠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빼냈던 오일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 때 요때에 내려오는 밸브를 우리가 진공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공 밸브. 두 가지의 밸브가 있어서 연료 냉각수의 압력이 높을 때는 압력 밸브가 열리고 그다음에 압력이 냉각수의 온도가 낮아질 적에는 냉각 시스템 내부가 진공이 되니까 외부에 나갔던 냉각수를 다시 보충해야만 여기 있는 고무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찌그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겠죠. 그 과정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라디오 캡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는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31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구조상, 배치상 글씨들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30번은 풀었으니까 31번으로 가겠습니다. 디젤에서 노킹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그랬어요. 디젤의 노킹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또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킹에 대한 개념을 잡고 오겠습니다. 디젤 노킹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디젤이 폭파가 되면서 이렇게 연료가 한 번에 이렇게 다 퍼져서 나가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해야 되는데 연료가 여러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들어온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와서 A라는 분, 뭐 B라는 부위, C라는 부위가 한꺼번에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그래서 이 폭발 압력이 서로 만나면 더 큰 압력이 발생이 돼서 실린더 벽이나 피스톤이나 크랭크 축이나 크러싱 로드, 실린더 내벽 아니면 뭐 실린더 헤드 이런 부위에 망치를 두드리는 것 같은 아주 큰 충격을 가하는 거 그런 거를 뭐 우리가 노크하는 것처럼 문을 노크하는 것처럼 이 연소실 내부를
실린더 내부를 두둥긴다 해가지고 얘를 로킹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로킹의 원인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죠? 디젤 로킹의 원인들을 봤더니 어, 이렇게 됐죠. 엔진 쪽만, 디젤 쪽만 보십시오. 가솔린보다는. 자, 엔진의 온도가 낮아서 연료가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안 탄 연료가 쌓일 적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또 압축비가 낮은 경우도 그렇고요. 공기 온도가 낮아요. 또 RPM이 느리고 냉각수 온도가 낮고 분사량이 너무 많아요. 또 분사 시기가 너무 빠르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진 온도를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엔진 온도가 낮아지는 원인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로 외우시면 됩니다. 엔진의 온도가 낮아지면 디젤은 노킹이 발생한다. 연료가 안 타기 때문에 쌓인 연료가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료 중에서 이제 관계를 보게 되면 세탄가, 낮은 세탄가의 연료를 사용한다. 세탄가라고 하는 것은 연료가 잘 탈 수 있게끔 첨가제를 집어넣는 건데, 그 첨가제가 낮은 세탄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첨가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는 노킹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이제 문제를 다시 보러 갑니다. 자,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에 연소한 경우, 이거 맞는 거죠? 예, 연료에 공기가 혼입되는 경우, 공기가 혼입되면 연료가 부족하겠죠, 뭐. 공기의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높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고, 착화 지연 시간이 짧은 경우, 예, 네, 이런 착화 지연 시간이 짧은 경우는 노킹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죠. 오히려 노킹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노킹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는 거니까 기간이 긴 경우예요. 긴 경우, 그죠? 긴 경우는 연료가 안 탈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디젤 노킹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31번 넘어서 32번 가보겠습니다. 윤활유의 엔진 윤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윤활유에 대한 얘기가 참 가끔 나오죠. 점도 지수가 높은 것이 좋다. 인화점이 발화점이 높아야 된다. 응고점이 높은 것이 좋다. 예, 이 응고점은 어느 점을 얘기하는데 어느 점이 좀 이게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죠. 마이너스 한 50도 뭐 이런 식으로 낮은 게 좋죠. 네. 또 적당한 점도가 있어야 된다. 예, 좋은 얘기고요. 윤활유에 대한 것을 옳지 않은 것 중에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디젤 기관에 과급기를 설치한 장착한 이유 있어요. 과급기를 우리가 이제 터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예, 과급기가 또 어떤 건지 좀 보고 올까요? 네, 과급기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배기 압력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임펠러가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을 해서 실린더로 내보내는. 그래서 공기의 밀도를 높이고 흡입 효율을 높여서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터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네, 엔진의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가 바깥으로 쫙 나가다가 이 터보 장치에 이 터빈의 날개를 돌리게 되면 들어오는 공기는 여기에 있는 펌프에 의해서 임펠러 날개에 의해 가지고 압축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압축되는 공기가 너무 뜨거우면 밀도가 안 좋으니까 공기를 식히는 장치 인터쿨러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된다 그러면 엔진의 폭발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엔진의 이 터보를 다는 친구는 엔진의 출력이죠. 여기 엔진의 출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기관의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네, 나머지는 뭐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34번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크랭크 축이 4000rpm으로 회전할 때 분사 펌프의 캠축의 회전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크랭크 축과 캠축의 비율이 1대 2인 거 아시죠? 1대 2. 그 다음에 여기랑 같이 움직이는 분사 펌프의 속도도 같은 속도가 되겠죠. 캠축과. 그러면 이제 벨트나 체인으로 연결돼서 움직인다면 얘가 4000rpm이니까 이 친구는
2배 다운돼서 2000 rpm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 개념, 크랭크 축과 캠 축의 지름비를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35번입니다. 35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퓨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적인 회로에서 과전류가 흐를 때 이 친구가 단선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뭐 10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A, 뭐 20A 해서 많게는 뭐 100A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퓨즈는 그 용량에 맞는 걸 사용해야만 되고요. 너무 적거나 적은 용량을 사용하면 쉽게 끊어질 것이고, 너무 큰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배선의 화재가 발생했죠. 배선의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퓨즈는 전격 용량을 사용한다. 좋고요. 퓨즈 용량은 암페어로 사용하시고, 퓨즈는 가는 구리선으로 대용할 수 있다. 구리선 대용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리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퓨즈는 표면이 산화되면 끊어지기 쉽다. 네. 여기서는 3번에 해당이 됩니다. 36번입니다. 건설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의 종류 그랬는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종류는 우리가 직류 직권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직류 직권식, 직류 분권식, 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그림에 국한해서 보실 건데요. 모터가 여기 그 배터리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기의 흐름이 계좌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계좌철심을 통해서 흘러가고, 다시 전기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회로상으로 직렬로 연결된 것은 직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병렬식이라고 하고, 한 번은 직렬이고 한 번은 병렬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복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권식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징이 부하가 커지면 회전 속도는 낮아지고 전류가 커져 기동력이 커지지만 회전 속도의 변화가 심한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좀 내부 깊숙이 들어가 봤네요. 분권 전동기는 병렬로 연결한 것이고, 회전 속도는 일정하지만 회전력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은 복권식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얘네들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직류 직권식을 사용한다. 축전지 내부의 충방전 작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화학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류에 3대 작용이 있었어요. 3대 작용. 네?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중 화학작용에 해당한다. 예, 이게 답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축전지에서 발전기는 어떤 축과 연동되어 있습니까? 이게 또 나왔네요. 또 한번 그립니다. 자, 크랭크 축, 워터펌프, 그 다음에 발전기, 이런 친구들은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서 이 벨트가 무슨 벨트? 네, 팬 벨트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크랭크 축의 구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고요. 39번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유전자가 도선을 통해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흐르는 것은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전류. 네, 전류가 아니라 전류예요. 전기적인 높이, 즉 전기적인 압력을 말한다. 예, 요게 맞는 거죠. 예, 어떤 전이차 꼭대기에서 아래로, 예를 들어서 이게 10V고 얘가 12V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는 이렇게 전이차에 의해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압력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난다. 이건 뭐 저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도체 저항에 의해 발열되는 열을 나타난다. 이게 발열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는 40번 문제. 기관에 사용되는 시동 모터가 회전이 안 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시동이 안 걸리거나 약한 것. 그러면 이 기존 전동기가 어떻게 전원을 공급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존 전동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지금 기존 전동기를 가리키는 그림인데요. 먼저 전기를 공급하면 배터리 플러스가 이렇게 B 단자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단자는 킥박스를 통해서 스타트 단자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전자석이 좀 진행합니다. 하나는 프린 코일, 홀드인 코일이라고 해서 이 코일 자체가 뭐 프린 코일, 홀드인 코일 몰라도 되고 이 코일 자체가 전자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런저를 뒤로 당기면서 B 단자와 M 단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죠. 그러면서 피니언은 앞으로 가서 플라이휠에 물리고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전기의 흐름이 B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M 단자를 통해 들어가고 요게 이제 계자 철심의 계자 코일에 해당하죠. 얘가 계자 코일이고 얘가 계자 철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자 철심이고 그다음에 전기자 코일이 이 안에 또 숨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코일들이 전기자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전류가 흐르지 약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전류가 흘러가는 전류들이 약하면 그러겠죠. 약하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엔 이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자, 여긴 정류자고요. 정류자, 브러쉬를 통해 정류자로 공급을 하는데 이 마모가 심하면은 우리가 공급이 전류의 공급이 약하니까 흘러갈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모터가 잘 안 움직이는 상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있는 플라이 휠과 링 피니언 기어의 물림이 별로 안 좋을 때 또는 전기자 축이 휘었어요. 휘어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움직여요. 그러면 모터가 잘 안 돌겠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전기를 공급하는 이 단자들의, 그죠? 단자들의 어떤 부식 같은 거, 그죠? 저항이 막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저항이 생기고, 그러면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모터가 제 힘을 못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뭐 단선 또는 단락 같은 경우도 힘이 못 돌게 돼 있고 될 거고 안 도는 경우는 어떤 거냐? 안 도는 경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는 거죠. 방전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솔레이드 코일이나 프린 코일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게 전자석을 연결을 못하는 거죠. 네, 아니면 계자 코일이 단선이나 전기자 코일의 단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돌아가는 모터가 돌지 못하는 그런 원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어, 회전이 안 되거나 약한 경우에요. 시동 스위치의 접촉이 불량하다. 그렇죠. 키가 아예 안 먹히는 거죠. 뭐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나쁘다. 자, 브러쉬와 정류자가 잘 밀착되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약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이걸로 볼 수 있고 축전지 전압이 낮다. 방전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는 시동 모터의 그 회전이 안 되거나 약한 경우를 이 그림을 이해해야만 이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고 왔고요. 41번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 겹친 층에 해당이 되고 타이어 골격이죠. 골격은 어디로 간다? 카커스로 간다. 바닥 그러면 트레드 또는 림과 타이어를 연결해주는 그 강성을 유지해주는 것은 비드, 그죠? 숄더는 뭐 타이어 어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카커스를 묻는 문제였고요. 42번으로 갑니다. 타이어에서 고무로 읽어봤고요. 42번 턱 컨버터의 구성품 중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서 터빈으로 되돌려 터빈의 회전을 증대시키는 것은 했어요. 그러면 이제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을 또 이해하고 오셔야겠죠. 네, 토크 컨버터의 뭐 그림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토크 컨버터는 그 엔진과 변속
변속기 사이에서 날개를 달고 유체가 이동하면서 펌프에서 터빈 쪽으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이제 토크 컨버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오일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건 펌프이고, 그죠? 힘을 받아서 변속기로 들어가는 것은 터빈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이제 엔진의 동력을 받는 거고요. 그럴 때 이 스테이터라는 친구가 터빈으로 날라온 오일의 방향을 어, 이렇게 바꾸어서 펌프의 입력축 오일 방향으로 바꾸는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이 스테이터가 아주 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펌프의 구조, 토크 컨버터의 구조는 이렇게 펌프 임펠러라기도 합니다만은 뭐 펌프, 그다음에 터빈, 네, 펌프, 터빈, 그다음에 오일의 방향을 바꿔주는 스테이터. 이 스테이터가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토크가 이 토크 컨버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요. 토크 컨버터라는 용어 자체가 힘을 증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터 때문에 힘이 2배 내지는 3배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한번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에서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 터빈으로 되돌려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했어요.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스테이터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3번으로 가볼게요. 동력 전달 장치에서 슬립 이음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동력 정착 추진축에는 항상 슬립 이음과 어떤 이음이 있지요? 각도 이음이 있어요. 각도. 이 각도는 자재 이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재 이음 이렇게. 네, 그래서 슬립 이음은 길이의 변화를 주고 자재 이음은 각도의 변화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이것도 그림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추진축에는 이렇게 길이 변화가 있는 길이를 변화시키는 기기를 변화시키는 슬리비움이 있고 추진축에 어떤 각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친구가 자재이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용어만 기억하시면 추진축에서는 뭐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문제의 답은 그러면 슬리비움은 길이 변화라고 했죠. 네. 44번입니다. 차동 기어 장치에서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의 틈새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뭐 차동 장치에서 이 백렛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백렛이 이거는 꼭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기어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어 2가 이렇게 있고 반대편 기어가 이렇게 물림이 발생을 할 때 요 틈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틈 사이. 요거를 백렛이다라고. 이 백렛이가 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하고 동력 전달도 힘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백렛이라는 용어가 어떤 거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4, 5번이네요. 자,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밸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동력을 전달하고 한쪽 방향은 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체크 밸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체크 밸브. 예, 또 릴리프 밸브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일정한 압력 이상이 넘어가면 오일을 탱크로 되돌리는 밸브가 릴리프 밸브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안전 밸브다 이런 말을 하고요. 무부하 밸브는 뭐 그 공기 압축기처럼 막 작동하다가 일정 압력 이상이 딱 되면 부하를 작동이 안 되는, 그죠? 무부하 상태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부하 밸브라고 하고요. 감압 밸브는 압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압력이 100인데 이쪽으로는 압력이 50으로 뚝 떨어지는
압력을 떨어뜨리는 밸브를 우리가 감압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네, 이렇게 밸브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46번. 클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동력이 차단되죠? 네, 클러치 페달을 떼면 동력이 전달된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플라이휠과 클러치판이 붙는다가 아니라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짐. 클러치 페달을 떼면 압력판과 클러치판이 붙는다. 네, 그러면 이 붙는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3, 4번 중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밟으면 동력이 차단되는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클러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유압이 형성시켜서 이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형성이 돼서 이 유압을 기계적 압력으로,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릴리스 실린더를 걸쳐서 여기는 릴리스 포크가 있어요.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밀죠. 앞으로 밀면 릴리스 레버가 눌려서 압력판과 클러치판, 그 다음에 플라이휠 사이에 공극을 만들어서 동력을 차단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거죠. 클러치 페달을 밟아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네, 놓으면 다시 붙고, 밟으면 떨어지고, 네, 이런 기능을 하시죠. 밟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붙고, 이렇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46번에도 클러치판이 붙는다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밟으면 떨어져야 되니까. 47번으로 가겠습니다. 47번. 자, 파스칼의 원리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또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런 형태를 좀 알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그림은 지금 클러치 유압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밀폐된 용기 내에 힘을 가하면 모든 면에 같은 압력이 작용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압력이라는 친구는 단면적분의 힘의 관계로 표시되기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압력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압력은 A1분의 F1,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압력은 다 P1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다 같은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압력은 단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이 되는데 힘이 2예요. 그죠? 단면적도 2예요. 압력은 똑같은 압력이 계속 작동하는 거니까 1이고, 그래서 이때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를 본다면 처음에 발생한 단면 압력에다가 단면적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을 보고 여기서 1배, 2배, 3배라고 가정합시다. 3배. 그러면 압력은 똑같고 힘이 3배니까 3배의 힘이 나온다는 얘기죠. 1의 3배. 그죠? 네. 그래서 힘의 증대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압 장치들은 우리가 지게차나 굴삭기나 이런 차량들은 다 파스칼의 원리를, 유압을 이용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자동차 리프트도 바로 이런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닌 걸 찾는데 정지 액처에 접하고 있는 면에 가해진 압력은 그 면의 수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지 액처의 한 점에 있어서 압력의 크기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고요.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 요체에서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은 어떤 관 속을 통과하는, 그죠? 관 속을 통과하는 어떤 면적에서 면적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어떤 관내를 면적이 다른 반내를 막 흐를 때 압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뭐 베르누이 정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게 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베르누이 정리가
파스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밀폐 용기 내의 한 부분에 가해진 압력은 액체 내의 여러 부분에 같은 압력으로 전달된다. 근데 이거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같은 말을 여러 번 용어를 좀 바꿔서 설명한 것 뿐이죠. 네. 48번으로 가겠습니다. 건설 기계의 작동류의 탱크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작동류 탱크. 작동류 탱크면 네, 이 그림이네요. 지금 이 탱크인데 이 탱크에다가 지금 드레인 플러그가 존재하고요. 이 드레인 플러그는 수분을 빼는 것도 있고 오일을 빼는 역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요. 또는 여기 이제 이 탱크의 기능이 유압을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를 제거시킬 수도 있고 오염물을 침전시키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놔두면 침전이 되겠죠. 응추수를 제거하기 위한 드레인 플러그가 있고 펌프, 모터, 밸브 등의 설치 제공 장소,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분리판이라는 것, 이 탱크의 구조를 잠깐 보고 가는 거예요. 드레인 플러그, 그죠? 격리판, 이 오일이 왔다 갔다 흘러가지 못하게끔 하는 판을 베풀 플레이트라고 해서 분리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빨려 올라가는 과정에 흡입관이 있는데 요 앞에 오일 스트레이너, 이물질을 첫 번째로 걸러주는 그 거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이 다시 복귀하는 복귀관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필터 및 통기구도 있어야 돼요. 오일이 소모가 되면 이거 진공이 되니까, 진공이 되면 오일이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켜서 항상 대기압과 압력이 똑같게 만들면 빨아 올릴 때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구도 있어야 되고, 유면계가 있네요. 유면계. 네, 오일 양이 얼만큼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연료를 넣는 오일 주입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연료 탱크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연료 탱크가 아니라 유압 탱크죠. 유압 탱크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명칭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능을 해야 하는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다. 한번 보시고 가보겠습니다. 네. 유온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작동률을 저장한다, 침전을 작용한다, 유압을 점검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1번은 아니고요. 49번. 유압 작동류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오일의 온도가 막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오일 내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거나 오일의 흐름이 안 좋거나 이런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1번 유압 회로 내에 공동 현상이 발생했을 때, 공동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펌프가 너무 빨리 돌면 그 안에 있는 기포가 이 연료나 오일 속에 숨어 있는 공기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 현상 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압력이 너무 낮아져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유압류의 점도가 높을 때, 유압 모터 내의 내부 마찰이 발생했을 때, 유압 회로 내의 작동 압력이 너무 낮을 때, 작동 압력이 너무 낮으면은 오일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 그러니까 작동 장치들이 작동을 잘 안 하니까 오일이 상승할 수 있는 일은 적겠죠.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0번으로 갑니다. 자, 50번. 공동현상이라고도 하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양정과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은 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가 공동현상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양정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효율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펌프가 날개가 있고 이 펌프에서 오일이 이제 빨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일이 올라가든 물이 올라가든 빨려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펌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면은 이 오일 속이나 또는 물 속에서 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오일이라도 할 수 있죠. 공기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공기들이 튀어나오면 공기들에 의한 이 날개의 부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음과 진동이 유발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캐비케이션 현상이다. 영어로는 캐비케이션 현상, 우리나라 말로는 공동현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현상은 유압장치에서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번 유압장치의 주된 고장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습니다. 과부하 및 과열, 물, 공기, 이물질의 혼이, 기계적인 고장, 덥거나 추운 날씨의 사용. 네, 이거는 뭐 거리가 가장 멀죠. 뭐 특별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압장치의 주된 고장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금 풀었던 문제고요. 네, 이제 52번 유압회로에서 호수의 노화 현상이 아닌 것이에요. 네, 호수의 탄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굳어 있는 경우 당연하죠. 표면에 크랙이라고 하는 균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열. 정상적인 압력 상태에서 호수가 파손된 경우 액추에이터의 작동이 작업 장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액추에이터 작동하고 호수의 그 노화 현상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이게 작업 장치가 액추에이터니까, 그러니까 유압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하는 녀석이 작동 장치라고 보는 건데, 액추에이터라고 보는 건데, 얘네들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호수가 노화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53번 유압장치의 장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장 원인의 발견이 쉽다? 야, 이게 고장 장치의 발견이 어렵죠. 이게 분해해 봐야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운동 방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예, 각종 밸브 장치를 이용해서 오일의 흐름을 또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고요. 과부하 방지가 용이하다. 네, 릴리프 밸브나 아니면은 뭐 과부하니까 무부하 밸브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과부하 방지가 용이하다. 작은 동력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네, 이게 파스칼의 원리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네, 그래서 1번이 거리가 좀 멀고요. 54번 유압 펌프의 기능으로 옳은 것입니다. 엔진 또는 모터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래서 유압 펌프예요. 유압 펌프. 펌프는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이렇게 펌프 이게 돌려서 유압을 빨아 올려 가지고 압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죠.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면 이걸 돌리는 게 모터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벨트나 풀리를 걸어서 벨트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기계적 에너지죠. 얘네들이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전환한다. 예, 그럼 1번이 맞네요. 그죠? 유체 에너지를 동력으로 전환한다. 동력은 아니죠. 압력으로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터가 유체 모터, 유압 모터가 동력을 전환하는 거고 유압 회로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추각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예, 추각기 어큐뮬레이터는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맥동을 충격을 흡수해서 나가는 것이 어큐뮬레이터라고 얘기했죠. 뮬레이터.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55번으로 갑니다. 유압 호수 중 가장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형식의 호수라고 했는데 호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호수에 관련된 것만 물어본 거 보니까 나선형 와이어의 식 형식 이렇게 나왔는데 또는 고무 형식도 있고 와이어가 없는 고무 블레이드형 형식도 있고 직물이라는 것은 섬유질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러한 블레이드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와이어 형식이 가장 세겠죠. 그러니까 여기 고무총이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피복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제 와이어로 감싸는 거죠. 이렇게 와이어. 그러면 아주 고압에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나 굴삭기나 기중기나 이런 친구들은 이 호수를 와이어식으로 연결한 것들을 참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6번 L자형으로 된 두 개의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핑거보드에 체결되어 화물을 받쳐두는 부분에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게차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구조를 보고 올게요. 네, 이 그림에서 핑거보드라고 하는 건 요 뒤에 있는 이 백리스크와 이 포크가 걸쳐지는 부위가 핑거보드예요. 그러니까 핑거보드에 물건을 받칠 수 있는 친구가 걸려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포크라는 거죠. 포크.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게차의 구조. 자, 포크, 핑거보드, 백레스트. 물체가 뒤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리프트 체인, 마스트, 그다음에 오버헤드, 뭐 틸트 실린더. 요거 틸트 실린더. 그다음에 요거는 무슨 실린더예요? 요거는 리프트 실린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앞에는 구동용, 앞바퀴가 구동이 되고 뒷바퀴는 조향하는 장치. 예, 요것이 이제 우리 그 지게차의 전체적인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답이 뭐가 됩니까? 핑거보드에 체결된 화물을 받쳐드는 거니까 포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57번으로 갑니다. 지게차의 포크에 버킷을 장착해서 흘러내리기 쉬운 물건이나 흐트러진 물건을 운반하거나 트럭에 상차하는 데 쓰는 작업 장치라고 그랬어요. 힌지드 포크냐, 로드 스테빌라이저냐, 힌지드 버킷이냐, 드럼 클램프냐. 예, 이건데 이 작업 장치들의 종류를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 장치 종류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여기 네, 이렇게 물건을 잡아주는 것 로드 스테빌라이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드 클램프, 로테이팅 클램핑.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 물건을 잡고 회전시킬 수 있는 클램프. 그다음에 또 포크도 있네요. 로테이팅 포크. 포크로 잡아줄 수도 있고 블록을 잡아주는 블록 클램프도 있고 네, 이렇게 힌지드 버크라는 것도 있어요. 힌지드 버킷은 이렇게 어떤 그 통을 만들어 가지고 지게차가 어떤 곡물 같은 거를 담아 가지고 차에다가 상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힌지드 버켓에 해당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시프트 포크가 있는데 이 사이드 포크 시트는 이렇게 핑거보드하고 백리스트 친구가 유압 실린더에 의해서 좌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그래서 사이드 시프트 포크,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원통형의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끼울 때 마치 기사의 칼처럼 아니면은 어선 도깨비 뿔처럼 생긴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롤 크램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원통형의 물건들을 잡아냈을 때 작업하는 거. 야,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들의 그 작업 장치들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우리 보통 지게차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지게차만 봤는데 이 앞에 작업 장치를 어떤 걸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힌지드 버킷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58번 문제로 가는데요. 지게차의 조향 바퀴 정렬 요소가 아닌 거. 정렬 요소에는 뭐 캠버 있었죠. 바퀴가 핸들의 조작력을 가볍게 하기 위한 거. 토이는 캠버에 의한 바퀴의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거. 토인 토아웃. 캐스터는 바퀴의 직진성을 좋게 하기 위한 거. 이 부스터라는 것은 이 조향장치 정렬에는 없었던 내용이고요. 59번 지게차 장비 중량에 포함하지 않는 건 지게차의 무게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제 장비 중량, 차량 중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운행에 필요한 연료, 그다음에 냉각수, 그다음에 윤활유, 네, 그다음에 예비 타이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이어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번 문제입니다. 차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 중일 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거 도루명 주소에 대한 새로운 법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이다. 그러니까 남이면 이쪽이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50m 전방에 오른쪽은 신촌이나 신청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으로는 이제 신촌로인데 신촌로로 가는데 서강대교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한 11시 방향쯤 되나요? 10시 방향쯤 되나요? 10시 방향에는 양화대로 갈 수 있고 직진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연세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좌회전하면 양화로로 또는 신촌로 시작점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차량을 좌회전하면 양화로 또는 신촌로로 진입할 수 있다. 차량을 직진하면 연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차량을 우회전하면 서강대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서강대로 방향은 시청이네요. 시청. 서강대가 아니라 시청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CBT 적정 모의고사 이해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예, 장시간 또 이거 이해를 또 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또 한 번의 실력 다짐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CBT 적정 모의고사 3회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